저는 바디빌더처럼 몸이 커지고 싶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거대한 몸이 아니라 기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잃어보니 알겠더라 입니다. 나루코에 걸려서 근손실 때려 맞고 복근용 멸치가 되어보니 내 인생 첫 벌크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폐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루코 걸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운동 생활을 했는데 끝물에 걸려서 망한 케이스죠. 재수도 없지. 이 머리숱은 진짜 많은 사람이었는데 와, 나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어찌됐든 간에 이 나루코 덕분에 시작하게 된 이 9주간의 벌크업 여정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10주차 때 저희가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필 급체를 해서 체중이 쫙 빠지고 그 뒤로 너무너무 바쁘고 컨디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주 차인 오늘에서야 촬영합니다. 어때요? 좀 커진 거 같나요? 하하. 뭐야? 19kg라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물론 벌크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팁을 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태생이 마른 체질이고 위가 약해서 입이 짧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나루코 때문에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시작된 벌크업입니다. 종합하자면 오늘의 영상은 마르고 입 짧고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벌크업 하실 때 더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팁들을 다 정리해 놓을 테니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요. 저는 이번 벌크업을 단순히 체중 변화만 측정한 게 아니라 매주 팔둘레, 허벅지 둘레까지 측정하면서 기록해놨어요. 리쌤이 팔다리가 굉장히 가는 체형이기 때문에 이 팔다리 둘레가 늘어난다면 벌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주차입니다. 체중은 2kg가 증가했는데 왼팔 둘레 빼곤 성장이 없었네요. 다 어디로 간 거지? 체감상 0주차 때는 속빈 강정이었다면 1주차 때는 그 속이 좀 차오른 느낌? 그런데 1주차 때에는 이 근비대를 위한 기본 훈련법 뭐 8에서 12회로 몇 세트를 해라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상생활만 해도 지쳐버리는 체력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량 훈련을 도입한다기보다 맨몸 운동으로 체력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벌크업 팁입니다. 우리가 벌크업을 시작할 때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벌크업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리쌤처럼 체력이 약해지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분들은 먼저 이것들부터 끌어올리고 벌크업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주차 때에는 맨몸 운동을 부위별로 나누어 훈련하고 유산소 운동을 곁들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대단한 훈련을 할 수도 없었고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체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이번 벌크업 기간 동안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자, 2주차입니다. 드디어 신체 둘레의 변화가 나타났네요. 2주차 때 훈련 컨셉은 맨몸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의 콜라보입니다. 운동장 달리기 혹은 줄넘기를 통해 스포츠 신장, 즉 체력 상승과 컨디셔닝 상승을 목표로 했고요. 트레이닝은 주 6일, 3분할로 하여 가슴 2두, 등 3두, 하체 어깨로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혼자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동생들을 불러 저를 강제적으로 트레이닝했습니다. 브로들 땡큐. 식단은 뭐 탄단지 당연히 골고루 먹어주려고 노력했고 야식이라도 한 끼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제가 위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3주차입니다. 훈련은 2주차와 비슷하게 주 6일 3분할 루틴으로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덜 되는 느낌이라 월화수까지는 할만했지만 목금토로 갈수록 훈련 강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벌크업 팁입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소화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 이런 거보다는 점진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100에서 200칼로리씩 차츰차츰 늘리다 보면 벌크업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슬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발등뼈 골절 때문에 철심이 박혀있는 상태고 발목뼈도 골절된 적이 있는데 그 뼈가 계속 자라서 뼈끼리 부딪히고 통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다 보니 이 스쿼트 깊이가 안 나오고 자극도 제대로 안 잡히고 아프기만 하네요. 벌크업에서는 하체가 진짜 중요한데요. 그래서 3주차에는 특단의 조치로 재활 유튜버 피카토님께 다녀와 제 다리로도 하체 운동을 할 수 있게 스트레칭과
프로그래밍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4주차입니다. 4주차도 이전과 동일한 루틴, 그리고 8회 가능한 무게로 진행했었는데 아직도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위가 적응은 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소화력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밤 11시, 12시에 소화 잘 되는 우유나 비오트 이런 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4주차 때에는 맨몸 운동 대회가 열려서 금토일 맨몸 운동 대회 심사위원으로 다녀왔습니다. 황철순 선수님께 등 근육 키우는 턱걸이도 배워보고 크리에이터상도 타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기적인 외부 스케줄 때문에 운동과 시기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그래서 체중이나 신체 변화가 좀 적은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팁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모든 훈련과 시기를 매주 정확하게 지키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중간중간 리쌤과 같은 행사들이 끼어든다고 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해야 합니다. 신체는 항상 정비례 그래프로 변화하진 않습니다. 때론 떨어지기도 하고 변화도 없어서 마치 계단식 그래프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이건 멀리서 보면 어쨌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5주차입니다. 훈련 루틴은 큰 변동을 주지 않고 계속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벌크업 네 번째 팁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너무 다양화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이것저것 하게 되면 오히려 근신경계에 자극이 적고 근비대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논문도 있죠. 프로그램을 단순화시키고 횟수, 무게, 휴식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강도를 높여나가세요. 그리고 진짜 심보한 말이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쌤은 벌크업을 하면 할수록 상체는 두꺼워지는데 하체는 발전이 안 되고 상체 운동은 맛있는데 하체는 하면 할수록 이게 핸디캡이 너무 불편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해야죠. 자, 7주차입니다. 6주차는 기록 못했네요. 죄송해요. 자, 지금 수치를 보면 제 왼팔과 오른팔이 둘레 차이가 계속 심하죠. 여기서 다섯 번째 팁입니다. 이것처럼 신체 불균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데 리쌤 같은 경우도 왼팔 이두근 파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난번 근전도 측정 실험을 할 때에도 왼팔 오른팔을 측정해보니까 왼팔이 둘레 대비 힘이 더 세더라고요. 즉 부하를 흡수하고 자극을 잘 못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본인이 일상생활이나 운동하면서 이 불균형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나 병원에 가시는 게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꾸준히 운동하면서 스트레칭 및 이 보강 운동을 실시하시면서 꾸준하게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게 쿨한 해답일 겁니다. 이 약간의 이 불균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9주차입니다. 8주차도 촬영 못해서 패스. 체중이 10kg까지 늘다 보니까 이 보거스 닮았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엉덩이가 투실투실해졌습니다. 어때? 와우. 스쿼트를 이게 엉덩이로만 했나?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맨몸 운동이 베이스고 하체가 불편해 원판을 한 세트 이 120kg만 남기고 모두 당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판이 모자랍니다. 체중이 증가하니까 힘도 세지더라고요. 얼굴을 잃고 힘을 얻은 느낌. 그런데 확실히 맨몸 운동 퍼포먼스 쪽은 많이 기량이 떨어졌습니다. 룰루나 푸시업이나 플란체 같은 것이 많이 힘들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턱걸이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 그리고 현재에도 느끼는 심정이 이 벌크업을 빨리 끝내고 싶다입니다. 태생 멸치에 위가 약한 저로서는 지금 이 벌크업을 진행하면서 이 식단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물론 이 식사량도 많이 증가했지만 이제는 이제 한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체중이 69kg에서 78.6kg 즉 9주 만에 9.6kg가 증가했고요. 팔둘레가 오른팔이 4.5cm, 왼팔이 5.6cm, 우측 허벅지가 6cm, 그리고 좌측 허벅지가 6.3cm 증가했습니다. 자, 나름 선방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저처럼 태생이 마르고 입 짧고 체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벌크업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크업 시작할 때 체력이 약하다면 맨몸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체력 먼저 다잡고 시작하세요. 땅이 좋아야 작물이 잘 자랍니다. 기초 체력도 없이 무리한 벌크업과 헤비한 훈련은 바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단지 비율은 4-4-2나 5-3-2. 무리하게 식사량을 높이지 마시고 일주일에 100칼로리에서 200칼로리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벌크업을 진행해보세요. 이 영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양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분명 본인의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단점을 피하지 마시고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진행하세요. 매일매일 모든 훈련과 시기를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멀리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너무 다양화하지 마시고 근본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진 과부하는 당연히 필수고 휴식 시간까지 잘 컨트롤하여 강도를 높여나가세요. 어느 정도의 미세한 불균형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심하고 불편하면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럼 일상생활과 운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으로 꾸준하게 관리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2달 조금 넘는 과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리쌤의 훈련 루틴은 이 고정덕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크업 할 때 좋은 점은 지금 보면 지난번에 입었던 옷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핏 잠기는 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힘순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이 좀 끼니까 이 체지방이 너무 나왔을 때보다 조금 컨디션이 또 좋은 느낌도 있고요. 힘 세져서 중량 칠 때 좋았다? 반면에 이 벌크업 하면서 안 좋았던 점은 맨몸 운동할 때 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점, 이게 정말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리쌤이 핸디캡상 발목이 좀 아프다, 아침에 좀 걷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보거스가 됐다. 어쨌든 벌크업을 도전하시는 분들께 이 여정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쏙쏙 캐치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자, 이제 빼자. 더 이상 벌크업은 무리